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간만에 예, 뵙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안 나오셔서 지난 예, 시간에 뭐 제가 때문에 안 혼자 나왔지? 진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직이셨다고 참 맞다. 당직. 예, 당직일 땐 또 못 나와가지고요. 예, 다음 달엔 또 제가 혼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거 주제로 하실 거죠? 예. 오늘은요, 네. 사실은 제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아마 나왔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개발하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약이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자분들한테 사용하면 좋은지 그렇게 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여기 있는 이름, 영어로 적혀 있긴 한데, 이제 레카네맙이라고 하는 주사제가 이제 그쵸, 네. 조만간 뜨겠죠? 우리 올해 한 11월, 12월 정도면은 아마 네, 쓰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신약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번 시간에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시간 네.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질문이 먼저 올라오신 분이 계셔서 네네. 저걸 한번 하고 갈까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표광건 선생님께서 경동맥 협착증 치료는 가능한가요? 이렇게 좀 질문을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경동맥 협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동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 심장에서 네. 뇌로 혈액을 올리는 아주 중요한 혈관인데 이 경동맥이 협착이 되면 뇌졸중의 정말 위험도가 너무 높다라고 그쵸? 얘기를 하고 네.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동맥 협착증이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경동맥 협착증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나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그냥 건강검진에서 검사를 했더니 경동맥이 협착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렇죠. 경동맥 협착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뭐 수술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우리가 무증상성으로 경동맥 협착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상은 지금 없는데 검진상에서 경동맥 협착증이 있으면 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 이상 좁아져 있다 그러면은 스텐트라든지 수술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50% 미만인 경우에는 혹시 뭐 고혈압이냐 뭐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게 있으면 철저하게 조절하고 항혈소판 제제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동맥 협착증은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치료가 가능하니까요. 이거 진단을 혹시 받으셨다면 뭐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방문하셔서 치료 받으시면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해야 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신규 치료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잠깐 이게 마우스 안 먹네. 이걸로 할게요. 네. 자, 이게 사실은 우리는 국사를 배웠기 때문에 이 사진 굉장히 사회책이나 역사책에 많이 배웠던, 봤던 사진이고요. 예, 얄타회담 사진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마 지금 30, 40대들은 얄타회담이 뭔지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강의 들어가가지고 학생들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고 뭔지 아냐 그랬더니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얄타회담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된 그걸 결정하게 된 그러한 아주 중요한 회담입니다. 그래서 얄타회담 당시에 저기 이제 빨간 글씨로 저희가 써놨는데 처칠, 영국의 수상인 처칠, 그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인 루즈벨트, 그다음에 소련, 그때 당시에 소비에트 연방이죠. 거기에 스탈린이라는 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분단이 됐다라는 슬픈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의 때 자주 쓰는 슬라이드인데 맞아요. 예. 뭐 때문에 쓰게 되죠, 양 교수님? 예, 저분들이 네. 치매 환자였다는 것 때문에 그쵸, 그렇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저 분들한테 우리나라가 어떻게 분단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처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매였을까요? 처칠은 이제 1965년에 사망을 했는데 사망하기 전에 이제 굉장히 애연가였잖아요. 그래서 담배 많이 피워서 혈관성 인지장애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4월 12일 날 우리가 그 루즈벨트 같은 경우에는 1945년 4월 12일 날 사망을 했는데 뇌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혈압이 220이었다라는 보고가 맞아요. 있고 사실은 원래는 스탈린이 이 고혈압 약이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고혈압이 몸에 나쁘다라는 건 소련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맛있는 보드카를 계속
저 회담 당시에 제공을 해서 루즈벨트의 혈압을 올렸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탈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게 53년에 사망을 했는데 다발성 뇌경색과 뇌출혈이고 급사하기 전에 한 10년 정도가 엄청나게 이해할 수 없었던 나쁜 폭정을 했다라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러한 이 분단이 되게 된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치매 환자들, 뇌가 나쁜 사람들의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분단이 됐다. 원래는 일본을 분단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한반도가 분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루즈벨트, 그 다음에 지금 처칠 수상은 이제 치매 불 중에는 이제 혈관성 치매 쪽이었고, 저는 저 당시에는 스탈린은 그래도 정상적이어서 스탈린 마음대로 다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 얘기도 오히려 있죠. 저 두 분은 전혀 판단력이 떨어져 있고 스탈린이 마음대로 이 진행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시네요. 네, 오늘 이 사진을 왜 갖고 왔냐면요. 지금 알츠하이머 치매를 완치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진 이제 최초 약이 우리가 레켐비라고 우리나라에서 곧 쓰게 될 건데 이 레켐비의 역사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4년도에 본인이 이제 치매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94년도에 자신의 투병을 밝히는 편지를 공개를 하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 치매는 심각한 병이고 조기 검진과 조기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울면서 이제 하는데 그때 치매를 연구하기 위한 로널드 랜시 레이건 연구소를 세우면서 그게 시발점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은 하나도 혜택이 되지 않고 2004년에 사망을 했지만 우리는 결국 1994년에 시작했으니까 30년 된 거죠. 30년 만에 드디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를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약을 일반 국민들이 쓰게 됐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어서 정말로 이분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아마 우리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 정말 괴로워하고 걸리면 되게 힘들어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널드 레이건 정말 정치인이 걸려도 이런 훌륭한 결정을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에 제가 뭐라고 써 있냐면 1994년에 자신의 투병을 밝히는 편지를 공개를 했는데 2004년에 황혼을 향해 가는 여정을 마쳤다라고 하고 향년 93세이고 유병 기간은 무려 20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걸리면 굉장히 오래 앓는 병이니까 우리가 조기 검진과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라는 병이 안타까운 게 제 수명을 다 어떻게 보면 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환자뿐만 아니라 또 환자를 돌보고 계신 보호자분도 같이 고생. 저는 오늘 환자분 101세 치매 할머니신데 모시고 온 그 아들, 항상 아드님이 모시고 오시는데 아드님이 80세예요. 근데 80세 분이 당연히 건강하셔가지고 모시고 오시는데 그러니까 정말 평생을 같이 살게 되더라고요, 치매는. 그러니까 정말 치매는 조기에 발견돼서 많이 좀 안 나빠지게 치료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알츠하이머 치매란, 뭐 알츠하이머 치매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 기억력, 인지 능력, 여러 가지 사고력, 행동 능력 여러 가지들이 이제 망가지는 그런 병이고 치매 중에서는 가장 흔한 겁니다. 지금 여기 60에서 80%를 차지한다 그랬는데 치매라는 병이 사실 알츠하이머뿐만 아니라 뭐 혈관성 치매 또는 파킨슨을 일으키는 치매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루이소체 치매라고 하는 용어로도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또 전두엽부터 망가지는 전두축두엽 치매 이런 치매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그냥 치매다라고 말하면 거의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미국 경우는 500만 명 이상이 알츠하이머에 걸려 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65세 이상으로 따졌을 때 10명 중에 한 분은 치매에 이제 걸려서 고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치매는 매우 좀 중요한 병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댓글에 윤희님께서 아버지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인데
콜로라도에 오셨을 때 아버지께서 만드신 빵을 드시고 가셨대요. 와, 그런, 와, 진짜 대단한 인연이세요. 그래서 진짜 저는 대단한 인연이시네. 예. 사실은 그 재산을 재단 같은 거 안 만들고 본인이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투자할 수도 있었는데 그 펀드레이징이 시작이 되면서 미국에 불일 듯이 그때 사실 저희가 초반에 처음에 치매를 연구하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약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예. 계속 실패하고 제가 조금 있다가 실패의 그러한 이러한 역사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약이 실패를 했고 예를 들어서 파이자 같은 아주 굉장히 큰 회사도 회사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실패 한번 하고 나면 제약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갈 정도로 맞아요. 위험했는데도 끊임없는 도전을 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정말 나한테 혜택이 없더라도 진짜 이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좀 결단하는 결단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게 이 약을 가지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약이 이제 도네페지라고 하는 약인데 네. 그 약이 1996년에 맞아요. 나온 약이니까 네, 네. 저도 오늘도 처방을 했지만 이 약이 사실 20년 거의 이제 뭐 18년이긴 하지만 20년이나 된 30년이죠. 30년인가요? 30년 됐죠. 그러니까 네. 그 정도 된 약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치매 약이라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이런 새로운 주사제 아주 좀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무엇이냐를 꼭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이게 정상적인 뇌가 이렇게 생겼어요. 회색질과 백색질로 나눠져 있고 회색질이 있는 부분이 신경세포체라는 게 있고 여기가 이런 시냅스라고 하는 연결다리들이 있는 게 하얀 부분인데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뇌가 이렇게 얇아지면서 신경세포체가 사라지고 뇌가 굉장히 줄어드는 뇌 위축이라는 증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노인반하고 그 다음에 염증 그리고 어떠한 신경세포체 안에 있는 미세소간에 타우라는 단백질의 이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건강한 뇌가 이렇게 쪼그라지게 되니까 뇌에서 하는 기능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되는 게 알츠하이머입니다. 그러니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알츠하이머 병성 치매라고 해요. 원래 말은 이 뇌에 있는 정상신경세포체를 없애게 만드는 이러한 베타 아밀로이드라든지 타우 단백질 같은 비정상적인 걸 덜 만들게 하거나 생긴 걸 없애버리면 치매가 안 걸리겠잖아요. 그거에 착안을 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치매의 진행 과정은 보면 처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뭐 10년, 20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처음에는 측두엽이라고 기억을 담당하는 곳에 있다가 전두엽이라는 곳에 이런 행동을 조절하는 곳까지 퍼지게 되고 기억력이 없고 중기가 가면 행동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길을 잘 못 찾는 두정엽이나 후두엽 이런 곳까지 퍼지게 되면서 한마디로 인지 기능이 다 떨어지게 되고 일상생활 못하게 되는 병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DMT 이거 한번 조금 슬라이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요 슬라이드는 조금 어려운가요? 어려워 보이는데. 네,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우리가 DMT라고 하는 게 디지즈 모디파잉 테라피라고 해서 병을 아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도네페질이라는 약은 인지 기능을 좋게 만드는 약이라면 디지즈 모디파잉 드러기 테라피라는 건 뭐냐면 병을 아예 걸리지 않게끔 하는 치료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밀로이드를 없애거나 또는 타우 단백질을 비정상적인 타우 단백질을 없애거나 이 두 가지로 저희가 개발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잠깐 그래도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타우로 보이긴 하는데 요거를 그냥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타우나 아밀로이드나 이제 생성이 되게 되면 이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이렇게 뭉쳐서 뇌를 파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MRI나 사진을 찍게 되면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뭉쳐서 나빠지지 않게 요 단계에서 제거하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주사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밀로이드가 주사제. 뭉치지 않게 하고 타우가 뭉치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주사제가 지금 나와 있는 주사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요거 예. 가기 전에 예. 우리 또 질문 잠깐 하고 예. 갈까요? 네.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 예. 네. 알츠하이머 예. 알츠하이머 치매와 파킨슨병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할머니께서 두 병을 가지고 투병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했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발병 시점에 따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매와 파킨슨 병이 비교적 비슷한 시기에 왔다라고 하면 그게 한마디로 루이체 치매라는 치매고요. 그다음에 파킨슨 병이 걸렸다가 한 10년, 15년 정도 있다가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파킨슨형 치매라고도 다르게 예, 맞아요. 나타날 수 있어서 예. 사실은 할머니께서 두 병을 가지고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이게 뭐 할머님께서 몇 살에 발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있다고 하면 이게 가족력도 있을 수 있어서 다른 가족들은 어떠셨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리고 조금 부연을 하면 알츠하이머는 뇌에 아밀로이드가 침착이 되는 거고 네. 파킨슨병은 루이 소체라는 게 침착이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 루이 소체가 파킨슨병은 원래 뇌 안에 중뇌라고 하는 그 중요한 그 구조물에만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제 뇌 바깥에 이 피질 쪽으로 옮아가면서 치매가 발생을 해요. 그게 김민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파킨슨형 치매나 루이 소체 치매가 그런데 근데 간혹 가다가 알츠하이머와 파킨슨을 정말 동시에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치매는 알츠하이머 때문에 생겼고 증상은 파킨슨 때문에 있어요. 그걸 이제 알츠하이머가 AD거든요, 영어로. 그다음에 파킨슨이 PD인데 그래서 AD, P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이 동시에 있는 그래서 혼합 질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병원에 가셨으면 이런 것들을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잘 받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께서 메니에르로 10년 동안 이비인후과에 진료받다가 잠복기에 들어갔고 2년 전에 재발이 의심된다는 소견과 어지러움증이 올 때 약 먹으라고 합니다. 아, 문제는 편두통도 같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경과나 이비인후과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당연히 신경과예요. 신경과 가야죠. 예, 왜냐하면 네. 지금은 어떤 시간? 신경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이제 실제적으로 메니에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귀에 있는 그러니까 뇌 림프관에 맞아요. 전해질 불균형 때문에 온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원래 칼륨이라는 수치가 양쪽이 내림프, 외림프라는 구조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게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역전이 되면 아주 낮은 소리의 이명 현상과 함께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재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귀를 어떻게 고친다기보다는 이러한 밸런스를 맞추고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편두통 중에서 어지러움증을 동반하는 편두통이 있어요. 예, 전정편두통. 그렇죠. 전정편두통이랑 같이 겹치는 경우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예. 이 던지네스 통계님께서는 아마도 신경과를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경과 개원의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예. 두통과 어지러움증 전문으로 하시는 클리닉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꼭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가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요 네. 그림 한번 설명해 네, 주실래요? 우리 슬라이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치매가 오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냐면 한 20년 정도 제가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초기 증상이 생겼던 건 1984년도, 그다음에 본인이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발표했던 건 1994년도, 사망은 2004년도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처음에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이는 게 한 10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앞서서 이 타우 단백질 변성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신경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가 10년 정도 어느 정도 지나면 요게 신경세포체가 다 없어지면서 인지 기능이
처음에는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단계였다가 그 다음에 정말 기억 못하는 경도인지장애, 그 다음에는 일상생활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초기 치매, 그 다음에 중기 치매, 말기 치매가 된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CDR이라고 하는 게 우리 네. 보통 혹시 보험 같은 거 치매 보험 들게 되면 CDR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CDR이 1, 2, 3으로 구별하는데 네. 이 CDR1이 초기 치매라고 보시면 되고 네. CDR2가 중기 치매, CDR3이 말기 치매고요. 이 CDR 0.5가 바로 이제 아주 초기에 경도인지장애거나 정말 초기 치매인데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이때 벌써 최고를 이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도인지장애나 초기 치매 때는 이 아밀로이드가 가장 많이 침착되어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아밀로이드가 치매 오기 한 15년, 뭐 많으면 20년 전부터 쌓인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아밀로이드를 건강할 때도 내가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침착이 됐는지를 잘 알아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동안 이제 있었던 기존의 치매약은 거의 이때쯤 사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오늘 소개드리는 레캠비라는 약은 바로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2단계부터 저희가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조기 진단을 할수록 치료가 빨라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는 이 정도 단계에서 사용을 하면 아직 신경세포체가 나빠지기 전이니까 환자가 나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를 좀 설명을 네, 한번 드릴게요. 해주시죠. 이거를 면역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밀로이드가 있으면 아밀로이드에 붙어서 한마디로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그런 거가 있고 이게 한마디로 우리 예방 접종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걸 능동 면역 치료, 수동 면역 치료로 나눠서 개발이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능동 면역 치료라는 걸 했어요. 직접적으로 한마디로 아밀로이드 그게 벌써 언제예요? 이게 언제죠? 2000년대니까 1999년 9년도죠. 네이처에 1999년도에 실제로 백신을 항아밀로이드에 대한 백신을 했더니 백신을 맞은 쥐의 뇌에는 완전히 아밀로이드가 하나도 침착이 안 되고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이런 방향으로 먼저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이니까 언제예요? 24년 전입니다. 그래서 AN1791이라는 엘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서 이 약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냥 빨리 370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임상 연구를 했는데 조기 종료가 됐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요번에 우리 코로나 백신도 초반에 맞았을 때 코로나 백신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많았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를 죽이는 백신을 맞았더니 능동 면역을 했더니 이게 너무 면역을 과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300명 중에 18명이 뇌수막염이 걸리고 그 중에 몇 명은 사망을 한 거예요. 사망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조기 종료가 됐고 심지어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조기 종료가 됐지만 이미 맞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실제로 머리 사진을 딱 봤더니 뇌의 아밀로이드는 다 없앴는데 치매는 계속 진행을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이 중간에 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였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지만 결국은 환자한테 악결과를 일으키면서 저희가 포기를 하게 돼서 그 뇌에 이렇게 쌓여있던 아밀로이드는 다 이렇게 없앴는데 결국 환자는 사망하게 됐다.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네. 워낙 그 아밀로이드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가면역증이라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공격을 하다 보니까 결국 뇌염이거든요. 이제 뇌염을 일으켜서 환자들이 사망을 해서 조기에 종료가 됐지만 사실 아밀로이드를 없앴다는 의미에서는 또 큰 의미는 갖게 됐었죠. 네. 네. 우리 질문 좀 하고 넘어가. 지금 오늘 너무 많이 접속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질문이 또 이렇게 많을 줄 모르고. 예. 네. 그럼 밀크님 먼저 할게요. 밀크님, 안녕하세요. 눈떨림이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어요. 눈꺼풀이 찔룩거리고 눈이 또 떨리고요. 잠시 괜찮다가 다시 떨리기도 하는데 안면신경 검사는 이상 없었어요. 약 처방도 없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쉬라고 하시네요. 다른 병원을 가봐야 할까요?
어떻게 하세요? 이런 분 오시면? 전 네. 일단 밀크님 나이도 좀 궁금한데요. 항상 제가 여쭤보는 게 나이가 몇 살? 나이가 혹시 많으시면요. 기본적으로 이게 블레파로 스페즘이라는 병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눈 떨림, 눈을 움직이는 그러한 7번 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7번 신경 안에 기본적으로 이 혈관이 나이가 많으시면 혈관이 동맥경화에 의해서 이렇게 구불통구불통하게 바뀌거든요. 모양이 바뀌면 그 신경이 나가는 뿌리를 약간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눈떨림이 더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면신경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맞아요. 안면신경을 혈관이 눌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전혀 다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어느 병원에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과에 가셔야 된다고요? 신경과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면신경 검사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나이가 많다면 MRI를 찍어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 나이가 젊으시다고 하면 일단은 마그네슘이 섞여 있는 그러한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으로 전해질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좀 경과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눈떨림 자체가 젊은 분들 눈떨림은 사실 피곤해도 생기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마그네슘 부족이나 전해질 부족으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는데 딱 걱정할 게 지금 김희진 교수님이 체크하신 이 신경 옆에 혈관이 같이 붙어 있어서 혈관이 뚝뚝 뜰 때마다 이 신경을 네. 누르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요 사이에다가 뛰지 않게 이렇게 뭘 넣어주거든요. 스펀지 같은 그런 거를. 그래서 그런 형태의 또 수술적인 치료가 있는데 지금 밀크님이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것만 아니면은 사실은 크게 걱정할 건 아니기 때문에 약도 있고요. 충분히 또 떨리지 않게 하는 약들도 있으니까 신경과 방문하셔가지고 검사 받고 치료 받으시면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엔젤님이 또 질문을 주셨어요. 엔젤님이 교수님 질문 드릴게요. 파킨슨 진단은 도파민 PET CT를 찍어야만 확진하나요? 아니면 주치의의 임상적인 진단으로만 가능할까요? 84세 여자분이신데 안정시 팔 떨림이 있어서 개인신경과에 갔는데 퍼킨정이라는 약을 처방해 주셨대요. 근데 파킨슨 약이던데 CT 안 찍고도 파킨슨 약 처방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2주째 드시는데 떨림 증상은 약간 좋아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네. 원래 이제 파킨슨이라고 하는 병은 원칙적으로는 임상 증상으로 진단을 내리는 병이에요. 파킨슨 병에서 생기는 증상이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안정시 떨림, 그러니까 네.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떨려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수전증,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별 걱정 안 해도 되는 떨림은 뭐 숟가락질 할 때나 뭐 행동을 취할 때 떨린다면 파킨슨 떨림은 가만히 있는데 약간 이렇게 손을 필 롤링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떨거든요. 그래서 네. 그 떨림 보이고 환자가 약간 좀 뻣뻣하면서 그다음에 걷는 자세가 조금 이렇게 행동이 느려지고 보폭도 좁아지고 이러면서 종종 걸어다 앞으로 쏠르고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이건 사실은 굳이 검사 안 해도 되지만 네. 도파민 PET는 파킨슨병이라는 거는 도파민이 감소하는 병이기 때문에 이게 파킨슨병인지 아니면 또 약물에 의해서 파킨슨병이 생길 수 있어요. 뭐 네. 우울증 약이나 정신과 약을 먹어도 파킨슨 증후군이라 그래서 또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뭐 뇌에 다른 뇌졸중 같은 것들이 와서 혈관성 파킨슨 증후군도 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감별이 어려울 때는 도파민 PET를 찍어서 확진할 필요는 있죠. 하지만 지금 CT도 안 찍고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머리 사진은 찍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안정시 떨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혈관성 파킨슨 증후군이나 오히려 수두증이라 그래서 뇌에 맞아요. 물이 찰 수도 네. 있고 이런 것들을 감별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2차적인 게 감별이 되면 우리가 파킨슨 병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퍼킨이 이제 파킨슨 약이거든요.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도파민을 넣어주는 도파민이에요. 퍼킨이라는 약이. 그래서 도파민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인데 도파민 PET는 반드시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머리 사진은 찍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게 이제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만 더 할까요? 최혜연님. 예. 네. 얼마 전부터 엄마께서 한쪽 혀가 아둔해져 발음이 이상하신데 신경과 진료 받아야 하나요? 그랬네요. 예. 한쪽 혀가 뭘까요? 혀가 하나밖에 없는데. 반만 이상한가? 감각 이상해졌나요? 좀 얘기해 주실래요? 최현님. 왜냐하면 혀가 내밀었는데 한쪽으로 밀린다고 하면 그건 무조건 영상검사 뇌를 찍어봐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발음할 때 발음 자체가 어둔하다고 하면 그것도 약물에 의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로 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확인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말 어눌한 증상은 매우 네. 중요한 증상이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인 거 넣어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네. 예. 일단은 엄마한테 혀를 한번 쭉 내밀어서 혀가 가운데로 잘 가는지 아니면 한쪽으로 한쪽으로 쏠리는지. 치우치는지를 꼭 네. 확인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다시 한번 슬라이드로 돌아갈게요. 가겠습니다. 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능동 면역을 했더니 지금 막 다 돌아갔네요. 네. 네. 지금 이제 능동 면역을 해서 한마디로 환자 아밀로이드는 다 없앴는데 지금 다른 곳도 다 파괴를 하면서 네. 결국은 자가 면역 뇌염 같은 게 생기면서 굉장히 위험해서 2000년대 초반에 그 도전이 실패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수동 면역이라고 해서 조금 안전하게 예. 모노클로날 안티바디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레캠비는 2세대 모노클로날 안티바디 단일 항체고요. 지금 1세대로 여러 개가 또 있었어요. 그 사이에. 맞아요. 예. 베피네주맘이라는 것도 있었고 솔라네주맘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은 다 개발을 했지만 실패했죠.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했죠. 네. 예. 그래서 이 모노클로날 안티바디가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환자한테 좀 사용을 하게끔 왜 실패를 했냐면 이분들한테 그때 당시에는 경도 인지 장애의 아밀로이드를 미리 검사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가 의심되는 이미 치매 환자들한테. 이미 진행된 환자들한테 맞아요. 투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저도 이 연구에 일부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한참 트레이닝 할 때 그때 너무 늦게 혹시 약을 투여를 해서 환자한테 별 효과가 없지 않았나 이런 이것도 만약에 일찍 했으면 그냥 충분히 성공했을 효과가 수 있었을 것 있었어요. 같아요. 왜냐하면 예. 기전은 굉장히 좀 비슷하잖아요. 비슷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거 이렇게 많은 약이 있었습니다. 맞아. 지금 이렇게 많은 약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말했던 처음에 에듀케주맙, 조금 이따 설명드릴 에듀케주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캠비가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건 뭐 좀 어려운 거니까 넘어가고 예. 이제 그러면 왜 실패를 했을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잘못 타겟을 했을까? 아니면 너무 늦게 썼을까?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세컨 제너레이션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가 나왔습니다. 예. 자, 이건 뭐냐면 좀 더 빨리 맞아요. 그 다음에 타겟을 우리가 완전히 쌓이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막 뭉쳐지기 전에 올리고머라고 더 전 단계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걸 타겟을 해서 이 약들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아주 여러 회사가 개발을 하게 됐고 이 중에 지금 연달아서 3개가 성공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오늘 아마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다음 달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다음 될 것 같아요. 달에 혼자 오셔서 하세요. 혼자 열심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해외 학회가 있어가지고 네. 참석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솔라네주맙이랑 겐타네루맘이라는 거는 실패를 했지만 에듀케두맙은 성공을 했고 효율이 떨어져서 지금은 시장에서 너무 비싸고 효율이 떨어져서 사장이 된 상황이고 지금 레캠비라는 게 실제 우리나라 식약처 승인이 돼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제가 처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도나넴이라고 해서 키술라라는 약이 이제 미국 FDA를 승인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임상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면 이 약도 역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약 중에서 2세대 약이 여러 개가 성공을 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요게 레캠비라는 약이고요. 2024년 6월 달에 우리나라 식약처 승인이 됐고 2025년에 처방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릴리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키술라도 우여곡절 끝에 FDA 승인을 됐다라고 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쓰기까지 좀 시간 걸릴 거예요. 그죠? 한 2,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일단은 지금은 앞서 있는 레캠비를 주로 이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캠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질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레캠비 그래도 잠깐만요. 네. 그림 한번. 레캠비 그림, 그 전 슬라이드.
요거 그림이 이거구나. 네, 그리고 왜요? 레켄비는 그 주사제입니다. 주사제. 네, 먹는 주사 약 아니고. 2주에 한 번씩 주사 그다음에 오셔야 돼요. 한 달에 2번 맞는 주사고 네. 뒤에 나오는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냥 부연 설명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네. 예. 자, 질문으로 또 들어가고, 네. MJ님께서 팔다리 힘 빠짐과 근육 튠, 근위축이 있는데, 근전도 검사가 정상인데, 그럼 다른 검사로 넘어가나요? 혹시 루게리병 말고 비슷한 다른 병도 잘 있을까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혹시 근전도 검사는 어느 과에서 받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MJ님 혹시 올려주시고요. 왜냐하면, 팔다리 힘 빠짐과 근육팀 근위축이 있으면, 세컨 오피니언을 위해서 한양대 신경과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증상만 가지고, 근전도 검사가 정상이라고 해서 루게리병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왜냐면 정밀 검사 지금 받아야 사실은 될것 같아요. 힘 빠진 근위축이 있다면 근전도 검사가 정상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근전도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근위축이 있는데 근전도 검사가 정말 애매하다 그러면 근육 조직 검사를 하거든요. 우리가 조직을 떼어내서 근육세포가 어떤지 확인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좀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네.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차오루님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이시네. 열공내경색 6개월 차입니다. 플라빅스와 스타틴을 먹고 있는데요. 매일 복용보다 이틀에 한 번씩 약을 먹으면 재발 위험도가 크게 올라갈까요? 궁금합니다. 아이고 위험한 생각이 왜 드신데요. 이틀에 한 번씩만 드시려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약을 저희가 처방하고 이렇게 드시라고 복용법을 알려드리는 거는 그렇게 복용을 했을 때 재발률을 가장 낮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특별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정말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간격을 조정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재발 위험도가 복용법대로 먹을 때보다 반드시 재발 위험도를 낮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오르님께서는 매일 복용하다 이틀에 한 번씩 약을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재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드시라는 이유가 있고요. 2번 먹으라는 거는 이제 반감기가 이제 12시간씩이니까 하루를 다 공평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플라빅스와 스타틴은 하루에 한 번 꼭 드시는 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재발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검사도 받으셔야 돼요. 이제 플라빅스라는 약이 성분명이 클로피도그렐이라고 하는 약인데요. 그게 이제 한국인 같이 아시아 사람들은 4분의 1이 유전적으로 이게 약을 먹어도 되게 물처럼 몸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서 정말 플라빅스라는 약이 나한테 잘 맞는 약인지 중간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저항성 검사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내 용량 자체가 내가 원하는 그 예방 용량에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는 또 다른 약제로 변경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우리 순딩순딩님까지 같이 볼까요? 질문 좀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69년생 어머니가 조발성 알츠하이머 치매를 판정을 받으셨대요. 2020년도에 판정을 받고 4년 동안 서서히 나빠졌지만 아직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지내시는데 어떻게 생활하면 최대한 늦출 수 있을까요? 초록이 치매에 대한 영상은 너무 없다. 자녀인 저도 초록이 치매에 걸릴까 가능성이 높냐. 엄마가 걸렸을 나이쯤에요. 이렇게 좀 궁금하신 게 왜 69년생이면 몇 세시죠? 지금 55세신 거죠. 55세. 그러면 초록이 치매가 있구나. 절대 이런 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레켄비를 적극적으로 저는 왜냐하면 아직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밀로이드는 쌓여 있지만 아직 신경세포가 많이 나빠지진 않은 거라고 하니까 지금 어느 병원에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일상생활에 뭐 운동하시고 그다음에 책 읽고 그다음에 뭐 음악 듣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아밀로이드가 더 이상 쌓이지 않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록이 치매는 저희가 저번에 한번
무엇이든 했어요. 물어보세요에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비욘디 채널 꼭 한번 보시고요. 우리 둘이가 같이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올해 초에 한번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약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고민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 선생님, 신경과 선생님을 좀 찾아가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50대신데 4년 동안의 일상생활 가능한 게 유지되면서 서서히 나빠진다는 거는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맞아요. 초록이 예. 치매는 정말 1, 2년이 다르게 정말 급하게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순진순이님 어머님은 오히려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조발성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그냥 진단 내리지 않으셨을 거거든요. 네. 분명히 아밀로이드 검사를 하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아밀로이드 펫에서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초록이, 그러니까 조발성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내리셨을 거고,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지금 우리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레켄비의 치료 적응증이 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리고 본인이 지금 걱정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조건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건 있어요.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이 유전 경향, 특별한 유전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좀 유전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이 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네. 본인이 너무 그것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 좋은 교수님한테 다니고 계시네요. 문세영 선생님한테 문세영 교수님한테 하시면 다니시면 아밀로이드 사진을 찍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밀로이드 진단을 받았을 것 같으니까 아마 지금 이 주사제가 우리나라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안 하고 계시는 거지. 아마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저희가 했던 얘기를 아마 꺼내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대한치매학회 학술 이사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교수님 처방에 잘 따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도 유전자 검사도 아마 필요하면 하셨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도 잘 아는 분이에요. 네. 예. 네. 그러면 우리 네. 슬라이드로 잠깐 들어갈게요. 네. 레켄비는 설명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쌓이기 전에 우리 전 단계에 이렇게 다 쌓이기 전 단계에 작은 단백질이 있는데 그걸 주로 타겟팅해서 뇌에서 아밀로이드가 이렇게 응집되지 않게끔 만드는 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켄비는 여기에 이제 주로 작용을 하는 거다. 올리고머랑 그다음에 피브릴이라고 하는 그러한 다 쌓이기 전 단계에서 좀 작용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연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레켄비를 투여를 하고 그 다음에 투여를 하고 나서 또 쉬고 다시 투여하고 이렇게 어렵게 좀 치료를 했고 보면은 킬로그램당 0.2.5 그 다음에 3, 5, 10 이렇게 해서 2주당 한 번 주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주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검사를 했더니 결과적으로 체중당 10mg을 주고 한 달에 두 번을 투여를 했더니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인지기능 검사인데 인지기능 검사도 확연하게 환자 투여항군에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아밀로이드 요게 페트인데요. 한마디로 아밀로이드 펫이 이렇게 심하게 쌓여 있는 사람을 투여하는 순간 굉장히 싹 사라지게 아밀로이드를 다 뇌에서 없애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약간 투여하지 않았더니 조금은 다시 쌓이는 형태를 보였다. 그게 피검사에서도 역시 똑같이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그러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펫은 기본적으로 투여할 때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라는 그러한 아밀로이드가 없어지면서 인지기능도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그러한 보고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러티 스터디라는 게 결국 이제 그게 첫 번째 스터디 다음에 위약하고 진약하고 어마어마하게 한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봤더니 거의 900명이죠.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이 환자들을 얼마나 봤냐면 18개월 동안 쭉 환자를 본 거예요. 봤더니 환자가 인지 기능을 한 27% 정도 안 쓴 굴에 비해서 좋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 펫도 찍어봤더니 이 위약을 맞았던 사람들은 아밀로이드가 그대로 다 쌓여 있지만
레캔비를 맞았던 사람들은 이게 하얗게 쌓여있던 그러한 펫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이런 색깔들이 지금 아밀로이드가 침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색깔, 컬러 이미지로 봤을 때. 그래서 원래 안 쓰던 구는 오히려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치료를 안 하니까 더 늘어났는데 레카네맙을 쓴 구는 이렇게 늘어나 있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 사라지는 율이 거의 뭐 월등하게 사라졌습니다. 이 차이를 보면 월등하죠. 그래서 사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밀로이드는 확실히 사라졌는데 임상 증상은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실 아밀로이드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정말 이거만한 주사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죠. 네. 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여기 방금 전에도 나오는데 이게 아까 전에 그 설명이에요. 아밀로이드는 없었는데 이게 인지기능 평가인데 인지기능 평가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완전히 정상이 됐으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이제 저도 여전히도 이 레캔비가 상용화되기 전에 보통은 저희가 임상 연구라는 걸 하거든요. 임상 연구 통해서 환자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조금씩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5년이 넘었는데도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사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좋은 약이긴 하다. 맞아요. 비싸서 그렇지. 그런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을 한 두세 명 받고 나머지는 2부 때 다음 달에 제가 세 번째 주 금요일 날 혼자 오셔서 하세요. 네, 8월 16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외국에서 청취하겠습니다. 네. 엔젤님께서 교수님 57세 여성인데 고지혈증 약 2주째 복용 중입니다. 가정 혈압이 120에서 140 정도 나오고 고지혈증 처방한 원장님께서 집에서 이 정도 나오면 혈압약 복용했는데 하는데 아직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 고르지 않은 혈압인데 약 복용해야 할 거예요. 체크는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어요. 네. 혈압에 대한 얘기네요. 네. 예. 기본적으로 혈압이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하면요. 혈압의 베리에이션. 이게 들쑥달쑥 하게 되면 그건 무슨 소리냐면 혈압이 안정적인 사람들은 비교적 괜찮아요. 우리가 동맥의 혈관벽은 아주 부드러운 입술 안쪽에 부드러운 어떠한 점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축기 혈압이 120이었다가 160이었다가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들쑥달쑥한 혈압이 엄청난 압력으로 혈관 내피를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상처가 되면 이게 상처 자국이라고 인식을 하면 몸에서 지방하고 혈소판을 막 붙여서 아무는 과정 중에 동맥경화가 생기게 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혈압보다 보셔야 될 게 들쑥달쑥한 혈압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경우, 두 번째로 위의 혈압과 아래 혈압의 차이를 저희가 맥압이라고 하는데 맥압이 넓은 경우에는 무조건 동맥경화가 굉장히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혈압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혈압약을 조금 복용해 주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혈압차가 크다 보니까 만약에 140만 계속 나오면 혈압약을 먹어야 되라고 하면 드시면 될 텐데 120도 나오고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르지 않은 혈압인데 약을 먹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이제 고혈압 140 이상 나오는 이 혈압의 빈도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마 혈압약을 드셔야 된다고 말했던 선생님이 아마 내과 선생님이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측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신 거니까 믿고 드시는 게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수축기 혈압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죠. 저희가 더 중요한 게 확장기 혈압이거든요. 이완기 혈압. 아래 혈압이 더 중요한 동맥경화 수치이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을 해서 사실은 이제 연세가 있으시면 단순 생활습관 교정으로 안 될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과 선생님한테 맡기시고 내과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서 조절하시는 게 전 현명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딱 한 분만 할 건데요. 한 분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거를 좀 알리스 H님께서 아버지께서 파킨슨이신데 가래가 조금씩 생겨서 물 마시다가도 숨 못 쉬신 적이 한 번 있다고 해요. 예전에 길랑발해 환자한테 가래 제거하는 석션기 같은 걸 사용하는 거 봤는데
어느 정도로 가래가 생기면 그 석션기를 사용해야 할까요? 요양원에 보내드리려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어서 걱정되긴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께서는? 근데 이제 우선 가래가 생긴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침이 많이 고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꿀꺽 삼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네. 이제 가래 형태로 남는 건데, 파킨슨병 자체가 원래 이제 도파민이 떨어지면서 근육이 좀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삼키는 기능 장애가 와요. 그런데 사실 정확한 파킨슨이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숨을 못 쉬고 이런 정도면은 또 2차성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좀 다른 계열의 파킨슨을 조금 감별해야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파킨슨이라고 진단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파킨슨 약제를 좀 올려서 이쪽에 힘들을 조금 더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 가래 때문에 숨을 못 쉬고 이렇다고 한다면 석션기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사실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평균 여명을 다 사시는데, 이게 평균 여명을 못 쓰시는 분들이 결국 이런 일로 폐렴 같은 걸로 돌아가시게 맞습니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 이런 가래 제거가 잘 안 돼서 흡인성 폐렴이라는 게 이제 가래 같은 게 기도로 넘어가가지고 이게 폐렴이 돼버리면 정말 잘못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이 가래 때문에 숨을 못 쉰다라면 석션기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양원에 석션기가 없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석션하는 과정 중에 네. 기도나 이러한 구강 쪽에 그 약간 인저리를 가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해야 사실은 되나? 요양원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는 잘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렇구나. 일단 파킨슨 병 그 주치의 선생님이랑 좀 상의를 하시고 가래가 뭐 때문에 생기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육의 네. 문제인지 그다음에 삼킴 기능의 문제인 건지 그런 걸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유, 네,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예, 오늘 네. 못다한 거는 아까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8월 16일 다음 달 세 번째 주 금요일에 금요일 날 김희진 교수님 혼자서 저는 없습니다. 그날. 말레이시아에 가신대요. 저 놔두고. 네. 아니, 저 학교에 갑니다. 예. 그 예. 다음에는 예. 실제로 제가 이렇게 레켄비를 사용했던 환자분들에 대한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그러한 뭐랄까 경과를 좀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누는 그리고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또 좋은 시간을 또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네.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네, 비에 아주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낙상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